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 영상학과의 탁진영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원격 수업이 자꾸 길어지네요. 이것도 참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일단 뭐 여러분들 다 공지사항에 제가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7주까지는 원격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결정해 놨고 대면 수업은 5월 4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상황이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불만스럽지만 뭐 받아들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5주차 첫 번째 강의자를 일단 녹화합니다. 지금 우리가 TV 특성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장르와 편성까지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 자, 텔레비전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번 문화 얘기를 하다가 뭐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가 되네 초과를 해서 제가 그냥 중간에 끊었는데 오늘 문화부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TV가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일단 확산력, 많은 사람이 이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매체였고 지금도 뭐 상당 부분 그 부분은 틀리지 않고 일단 텔레비전은 동영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상이 아니고 움직이는 영상입니다. 결국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에 굉장히 큰 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를 오락적인 가치에 종속시키고 있고 또 과시적인 문화죠. TV의 문화는 대중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했고 또 이 TV에서 보여주는 것은 항상 중산층 이상의 웬만큼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잘 사는 사람 위주의 그런 모습들이 많이 강조가 되죠. 물론 뭐 다큐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안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크게 아주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것은 워낙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미지는 정의를 주관적으로 형성하고 그죠? 그렇지만 세 가지 특성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굉장히 취약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한번 만들어두면 지속성이 굉장히 강한데 이 지속되는 이미지가 관련된 대상에 대한 태도, 대상에 대한 행동을 거의 지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V세대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그죠? TV세대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70년대 중반, 주로 중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TV세대고 저하고 달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N세대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그죠? 그러니까 결국 온라인 컴퓨터 세대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세대는 일단 무조건 컴퓨터가 개입되면 디지털입니다. 디지털은 뭡니까? 감성적이야.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참여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대고 획일적인 우리 기존 기성세대들은 획일적인데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지만 젊은 세대들은 획일적인 것, 탈물질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에서는 무조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일단 많이, 싸게, 많이, 대량으로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획일적이에요. 근데 이제는 개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다. 그 다음에 TV세대는 요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가장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는 영상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주어지는 정보를 우리가 조금 진득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할 여유가 없어요. 빨리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발생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정서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고 소극적이고 고립적인 태도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았던 간에 계속 쌓여가고 잠재적인 효과, 무의식의 효과까지 나타나니까 이게 굉장히 크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결국 시청자들을 수동적인 인간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심각하다. 뭐 그거 꼭 기억하시고, 뭐 TV는 중요한데, 자 특히 미디어 교육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필요해요. 특히 애들, 어린 애들, 초중학생들, 고등학생만 해도 어느 정도 조금 가시관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덜한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좀 어린 친구들한테는 미디어 교육 어떻게 하면 잘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좀 본인의 인생에 혹은 교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걸 가르치는 게 미디어 교육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데 한국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뭐 깨끗해 대학교 와서 혹은 고등학교 때 뭐 조금 할까? 주로 대학교 때 교양 과목 한두 개 듣는 걸로 끝나요. 전공하지 않는 이상.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편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편재성. 이 편재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강하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게 이겁니다. 시각적 이미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죠? TV는 굉장히 강력한 확산력과 이미지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얘기고, 소수 가족 매체다. 과거에는 특히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뭐 굳이 영화하고 비교를 하자면 이런 특성이 있고, 스타 시스템에 의존을 한다. 자, 스타 시스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 때문에 한다라고 했습니까? 과거에 물론 영화, 할리우드 영화의 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체제예요. 스타 시스템은 다른 것보다도 안정적인 관객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면 최소한의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스타 시스템입니다. 자, 사람이 자기가 특정하게 좋아하는 그 스타가 있으면 그 스타가 출연하는 영화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강한 열렬한 팬이라면 무조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소한의 안정적인 관객을 확보해주는 수단이었다. 근데 그 차이가 있다. TV 스타는 음악의 스타, 영화의 스타하고는 좀 다르다. 영화의 스타는 계속해서 나오지는 않잖아요. 영화 한 편, 뭐 1년에 많아야 2편, 3편 정도밖에 출연 못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는 한 2시간짜리 영화를 한 많아야 3번, 4번. 근데 요즘에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뭐 미니 시리즈 같은 거, 주말 연속극 같은 거, 뭐 최소 20부작에서 심하면 뭐 40부작, 50부작 가니까 과거의 스타분들은 너무 자주 접해요. 그죠? 그래서 신비감, 어쩌다 한번 보는 신비로운 존재는 아니에요. 그냥 친밀한, 친숙한 존재. 그죠? 그런 차이가 있고, 당연히 우리 TV는 화면이 자주 빨리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수명이 짧아요. 쉽게 말해가지고 너무 자주 접하게 보면 사람은 실정을 금방 느낍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어차피 TV는 대중매체니까 취향은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내용이 거의 획일적인 내용이니까 획일화, 개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제 그런 얘기고, 참고 삼아서 이제 스타 시스템과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헐리우드는 수직적 계열화를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가장 쉽게 수직적 계열화는 지난번에 뭐 간략하게 뭐 거지 같은 그림이지만 뭐 판서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대기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의 대기업들, 뭐 삼성이면 삼성, 뭐 현대차면 현대차, LG면 LG. 그러면 그 특정 산업에 관련된 모든 업종을 다 가지고 있죠. 모회사, 그러니까 모기업이 있고, 모그룹, 모기업, 그러면 계열기업, 자회사, 뭐 이런 개념으로 쭉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산업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통합되어 있어요. 효율적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하고 스튜디오 시스템, 스튜디오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찍어내는 공장 같은 게 스튜디오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송사의 스튜디오, 그런 조그만한 그런 스튜디오가 아니고 정말 큰 겁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공장을 만들어 놨다. 영화를 찍는 장소. 자, 거기에 영화를 찍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업종의
종사하는 사람들 그 전체 영화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인력들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에 많은 영화를 싸게 그죠? 큰 돈 들이지 않고 공급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영화사에서 꼭 대작만 찍는 건 아니에요. 그죠? 대작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과 그 유명 배우들을 동원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해서는 영화사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대작이 A급이라면 클래스가 B 클래스, B급, C급 영화도 같이 같은 시간대에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전체 업종에 속한 사람들 다 효율적으로 써먹는 거야. 쉽게 말해서 월급은 줘야 되는데 가만히 놀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계속 동시에 돌리는 거야. 공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개념이 수직적 계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영화를 찍어내는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 시스템을 통해서 최소의 관객을 확보하려고 했고 스튜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뭡니까? 대량 생산. 대량 생산은 뭡니까? 획일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영화를 싸게 공급해서 또 수직적 계열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정말 영화를 10편, 100편을 찍었는데 다른 나라가 따라오기 힘들 만큼의 완성도와 그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세계 영화 시장을 장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까요? 자, 지난 시간에 문화를 한 절반 정도 얘기하다가 멈췄던 것 같은데 문화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화인데 당연히 텔레비전은 대중문화의 최고봉이죠. 대중문화를 다 최고의 위치에 있고 이걸 거의 다 흡수 통합하죠. 일단은 여기에 자본이 다 집중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중문화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 TV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일단 돈이 많잖아. 그죠? 왜냐하면 TV에 자본이 집중되고 또 사람들이 가장 또 좋아해요. 시간과 관심을 점유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주제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왜 국적불명인가? 이거는 뭐 대부분의 국가가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유럽 쪽에서도 이런 국적불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대중문화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미국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자, 왜? 자생적이지 않아서 그렇다.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절대로 자생적이지 않습니다. 자, 초반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본의 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 자체가. 자, 그런데 그나마 좀 괜찮은 거는 한국이 빨리 이 콘텐츠 제작 능력을 키웠기 때문에 외국 프로그램의 비중은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전체 비중은 낮은데 국내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외국의 형식과 내용을 모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동안 CSI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CSI 프로그램을 수입해서 방영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그 CSI의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식의 우리 한국의 배우와 한국의 상황을 접목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인기를 끌었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수입을 안 하더라도 영향은 많이 받게 되겠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면 서구의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감각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각적 문화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근본적으로 TV는 굉장히 과시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상류의 중상류 이상의 그죠?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죄송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습과 우리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데서 항상 뭡니까? 계층 간의 위화감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대리 경험과 대리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요. 대중문화, 특히 그 방송을 통한 대중문화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 간의 갈등이라든가 박탈감은 필연적인 현상이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문화종속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정말 인프라가 거의 없죠, 그죠? 돈도 없을 뿐더러 그 인력도 없고 그 기술적인 기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시간은 때워야 되고, 제일 쉬운 방법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싸게, 그러니까 비싸고 괜찮은 프로가 아니고 싼 프로그램 위주로 수입을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이나 유럽의 프로그램을 가장 쉽게 접할 수밖에 없는 건데, 왜 그런가? 자체 제작에 기술과 자본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자,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을 수출을 하더라도 국가마다 수출 단가가 다 다릅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자,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대상은 첫 번째 인구 숫자예요. 시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자,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경제 수준이에요. 자, 지불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비싸게 받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 내가 CSI를 만드는 그 누구예요?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개인 프로덕션 회사인데, 걔들이 그 CSI 프로그램을 수출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게요. 뭐 왕자의 게임이든 뭐든 간에. 그럼 이제 수출을 합니다. HBO에서 왕자의 게임을 수출한다.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가장 비싸게 받을 나라가 어딜까요? 인구도 많아야 되고 경제 수준도 높아야 되고, 통상적으로 일본입니다. 중국은 미국 프로그램을 그렇게 수입을 잘 안 하고 비싸게 안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이 되더라도 그렇게 비싼 돈은 받고 수출을 못 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프로그램은 일본에 가장 비싸게 팔아먹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회당 뭐 1,000,000원이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국가는 얼마에 팔까? 필링 값도 안 나오게 줘요. 통상적으로 한 100만 원도 안 받아요. 그냥 줘요. 그럼 이게 왜 그냥 그렇게 싸게 주는가? 길게 본다면 이렇게 해서 자꾸 미국의 프로그램에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친구들 특히나 이 미국의 대중문화에 자꾸 접하게 되고 익숙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거부감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거부감이 왜 없어져요? 왜? 친숙하니까. 자주 봤으니까, 자주 접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나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친근해, 친숙해, 익숙해, 수용해요. 그게 바로 문화종속의 의미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문화적인 상품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중심부, 결국 선진국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니까 제3세계 그 개발 도상국으로, 그죠? 주변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아프리카의 문화, 대중문화를 미국 사람들이 절대로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관심도 없고. 항상 필요에 의해서 중심부에서 선진국의 미국의 문화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문화는 계속 한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아프리카, 유럽에서 아프리카. 그러면 서구의 문화가 아프리카라든가 중동이라든가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생기지 이질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익숙해져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너무나 이거에 너무 쉽게 빠져들어가요. 그죠? 그러다 보면 의도를 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특정 문화에 종속당하고 싶어 그런 사람은 없고 그런 국가도 없고 그런 문화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종속이 될 위험은 진짜 크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게다가 최근의 텔레비전들은 이런 굉장히 서구화된 물질 만능적인 감각적인 죄송합니다. 물질 만능적인 그 미국적인 TV 문화에 익숙한 10대, 20대 위주의 젊은 친구로 위주로 제작이 된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진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SNS로 그냥 실시간으로 세계 각국의 젊은 친구들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미국의 10대, 20대나 저게 중동 국가나 동남아시아의 10대, 20대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죠? 왜? 이런 것에 굉장히 길들여진 문화 종속의 영향을 받은, 그죠? 젊은 세대들은 이런 문화 제국주의의 덕분에, 그죠? 이런 감각적인 서구 문화에 친숙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이질적이니까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자꾸 접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고 그러면 까딱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문화 종속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쉽게 말해서 아프리카의 청년이야 10대 후반의 청년이라고 칠게요. 우리나라의 문화는 굉장히 후져 보여. 근데 미국의 문화는 굉장히 세련되고 좋아 보여. 그게 종속이에요. 그게 결국은 문화 제국주의의 영향 때문에 종속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꼭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막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는 그것만이 제국주의는 아닌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충분히 침범해가지고 지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이런 현상이 계속 더 반복이 되면 어떻습니까? 비슷한 정서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최근에 한류 현상도 여러분도 보면 이런 현상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실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류란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그죠? 한류를 통해서 뭔가 돈도 벌어들이고 국위도 선양되는 것 같고. 근데 그 나라 입장에, 그 나라의 문화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이 한류 현상이 바람직할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류 현상도 결국은 일종의 문화 종속 현상의 일부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뭐 너무 우리 입장에서만 한류는 굉장히 좋은 거고 문화 종속은 나쁜 거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나마 웬만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적인 상품을 외국에 수출을 하는 거야.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보고서 좋아하는 저기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혹은 뭐 하다못해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그걸 보고 있을 때 왜 혐한 현상이 걔들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이게 겁이 나니까 그런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한류라는 현상 자체가. 결국은 이게 심각해지면 얘들은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뭐 한두 번 하고 재미삼아서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게 젊은 시절에 하나의 사고와 가치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괜찮지. 그러면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많은 젊은 친구들이 가지게 되면 도움이 된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는 전통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뭐 피자, 햄버거, 청바지, 댄스, 힙합도 다 같은 거야. 우리도 물론 미국 문화에 많이 길들여져 있지만, 그죠? 그나마 우리는 좀 괜찮은 편이다는 얘기야. 자, 10대, 20대들이 대중문화의 실세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을 못 합니다. 자, 이들이 TV의 절대적, 방송의 절대적 이용자, 소비자는 아니다. 자, 대중문화의 최고가 TV다. 자, 그러면 당연히 10대, 20대가 대중문화의 실세라면 이 사람들이 이 TV라 혹은 방송의 이용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들은 어떻습니까? 열정을 갖고 있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갖지 못한 여러분은 열정을 갖고 있어.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들은 뭐야?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한 우리 대중문화 프로그램을 한번 보자면 대표적인 이제 음악 방송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악 방송은 누구 위주로 편성이 되고 제작이 됩니까? 당연히 10대, 20대예요. 왜? 얘들은 실세야. 왜? 참여를 잘해요. 움직일 줄 알아요. 이 판도를. 자, 그렇다면 얘들은 열정이 있어서 몰입을 잘하고 막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들을 위주로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10대, 20대들은. 뭐 여러분도 20대이긴 하지만 주로 10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성세대에 비한다면 굉장히
실적이 많은 사람들이야. 젊은 친구들은 변덕이 많고 실적이 빨리 와요. 전반적으로 TV세대나 N세대들이 그렇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이게 더 심해요. 정도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변화 혹은 변칙, 파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주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자연스러움이 실종될 수밖에 없다. 최근의 방송을 통한 대중문화들의 모습이에요. 왜? 10대, 20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모습, 자연스러운 모습 가지고는 시청률 경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변칙이나 파격. 왜? 이들은 주 실세가 변덕이 죽을 듯하고 실적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TV 뉴스의 오락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그 뉴스는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 같고 굉장히 뭔가 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렇지만 최근에는 뉴스조차도 굉장히 오락적인 요소가 많이 지배를 하고 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앵커 제도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뉴스를 보도하는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가 있고 앵커라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뉴스가 있는데, 이 앵커와 아나운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 사람은 원고, 주는 원고 그대로 앵무새처럼 읽기만 합니다. 전달만 제대로 해주면 돼요. 그죠? 근데 앵커라는 사람은 주로 보면 기자 출신들입니다.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자 중에서 조금 말 좀 잘하는 사람, 좀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앵커로 고용을 하는데, 앵커라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아나운서와 차이점은 그 기본적인 그 뉴스 보도는 이제 보도국에서 기본 원고는 올라옵니다. 그건 자기가 거기에다가 첨삭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조금씩 잡아 넣습니다. 결국 뭡니까? 뉴스 진행자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을 보도하는 거예요. 아나운서는 그냥 팩트 위주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전달하는 거고, 앵커라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주관이 가미가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뉴스는 혹은 언론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객관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정성입니다. 공정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어떤 이슈를 보도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이슈에 대해서 의견이 갈릴 수가 있는 거야. 이슈란 것은 논쟁거리니까. 그러면 만약에 앵커가 그 논쟁이 되는 양쪽의 의견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균형을 잡고서 전달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한쪽을 굉장히 편을 들게 됩니다. 자기가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그렇다면 그 언론 보도, 그 뉴스 보도를 보는 혹은 듣는 시청자들은 어떻습니까? 앵커는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우리는 뉴스를 선택할 때 앵커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방송사의 앵커인데 나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나는 그 뉴스를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개성을 가지는 사람인데, 자, 뉴스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다. 그럼 왜 이런 앵커 제도를 할까? 시청률이에요. 결국 이 사람은 스타예요. 그 보도국의 스타야. 그 특정 뉴스 프로그램이 뉴스 채널에서 특정 앵커가 인기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연예인을 제외하고 방송사 직원 중에서 가장 팬덤을 가질 수 있는, 신뢰성이 있는, 개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앵커입니다. 그러니까 앵커라는 것이 언론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앵커 제도라는 것이 70년대 중반에 미국의 그 전국 방송사도 아니고 지역 방송사에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 방송사에서 너무 성공을 거두니까 전국 방송사, 뭐 미국의 CBS, MBC 뭐 그죠? 이런 데서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7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근데 그런 제도입니다. 자, TV는 영상 매체입니다.
말, 원고보다는 그림, 이미지가 더 중요해요. 똑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게다가 표현까지 만약에 주관적인 판단을 가미하기 시작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의 공정성에 절대로 좋지 않다.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철저하게 시청률, 상업적인 속성 때문에 나오는 제도고, 지금 우리나라도 거의 대부분의 방송공사에서 뉴스는 앵커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는 일단 시청자들은 아나운서보다는 재밌어요. 흥미롭잖아. 그냥 그런 거고. 뭐 방송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연봉도 많이 받는 사람이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예. 앵커만 기억하시면 돼요. TV 뉴스에서는. 자, 드라마네요. 참 드라마는 할 얘기 많은데, 뉴스는 은밀하게 오락성을 추구하죠. 그죠? 드라마는 오락성 그 자체입니다. TV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는 드라마고, 드라마는 근본적으로 오락적인 속성을 하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르예요. 뭐 공중파만 본다면 일주일에 한 60편, 게다가 요즘 종편이라든가 케이블 채널까지 본다면 뭐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가 제작이 되고 있죠. 종편 들어오고 케이블 막 잘 나가니까 TVN 막 같은 것도 있지만 많잖아요. OCN도 있고. 요즘에 배우들이 살만 났죠. 너무나 채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드라마 그러면 우리나라 공중파 3사밖에 없는 거야. 정말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는 배우는 정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거야. 우리나라 전체 배우 중에서. 근데 요즘은 워낙 채널이 많고 영화도 활성화가 됐고 하니까 배우들이 정말 좋아졌죠. 물론 지금도 춥고 배고픈 배우도 많지만 과거에 비한다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거는 뭐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에요. 뭐 제가 여기 여명의 눈동자라는 얘기를 하나 적었는데, 이거는 뭐 참고 삼아서 기억하셔도 될 드라마입니다. 워낙 유명한 드라마고 잘 만든 드라마고, 여기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도 워낙 유명한 드라마인데, 이제 제가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PD 중심 드라마 제작 방식과 작가 중심의 드라마 제작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자, 작가 중심의 드라마 제작 방식은 이겁니다. 자, 작가가 드라마의 그 시나리오, 원고를 쓰죠. 그죠? 그러면 철저하게 그 원고대로 드라마가 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작가 중심으로 그 드라마를 제작하게 되면 이제 장점들이 있어요. 크게 PD들이, 그러니까 연출자들이 크게 막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돼요. 그냥 드라마의 원고가 제시하는 기본적인 그거 세트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사람들 그냥 연기만 적당히 그 원고대로 충실하게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냐면 체크해주면 돼요. 그럼 드라마 제작하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자, 제작하기가 수월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일단 돈이 덜 든다는 얘기고, 그리고 시간이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자,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제작비 혹은 방송사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송사에서는 뭡니까? 돈을 벌려면 최소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는 장르인데, 그 인기 있는 드라마를 싸게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채택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방송사 입장에서는. 결국 싸게 빨리 많은 드라마를 찍어내기 위해서, 아까 여기 보셨잖아요. 공중파만 해도 최소 60편 이상의 드라마를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드라마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작가 중심의 드라마 제작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 드라마를 양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가 왜 작가 중심의 드라마 제작 방식을 굉장히 선호하는가? 싸고 빨리 많이 드라마를 찍어내는 것, 만들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작가 중심의 드라마 제작 방식입니다. 뭐 한국이 뭐 작가 중심이 좋아서 무조건 이게 완벽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거를 채택해서 드라마를 제작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제작비가 그렇게 많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최소의 제작비 하에서 드라마는 많이 찍어서 또 편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인 선택물이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한국의 TV 드라마는 철저히 작가 중심이고 스타 시스템에 의존을 많이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드라마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다. 스테레오 타입이니까 뭡니까? 똑같다. 정형화되어 있다. 틀에 막혀 있어요. 그놈이 그놈이다. 정형화. 형태가 정해져 있다. 정형화입니다. 스테레오 타입이라는 뭐 영어 단어를 주로 쓰는데, 그러니까 형식이나 형태, 모양이 똑같다. 정해져 있는 거다. 결국 뭐 때문에? 작가 중심으로 제작을 하니까. 그리고 스타일만 한두 놈 스타일만 의존하니까. 스타 시스템은 항상 이건 뭡니까? 안정적인 그 시청자 확보를 혹은 관객 확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예요. 스타 시스템은.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 제작 방식은 스타 시스템에 의존한 작가 중심의 제작 제도예요. 그게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작가나 탤런트 모두 스타들이 독주할까? 자,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작가들은 엄청나죠. 회당 그 원고료를 엄청나게 받죠. 뭐 우리 유명한 김원숙이라든가 몇 명이 있잖아요. 한때는 뭐 80년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까지만 해도 김수현 작가가 굉장히 대단한 작가였는데 요즘은 한물 같고, 그분의 이제 그 스토리텔링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안 먹히니까, 그죠? 김원숙이라든가 또 제가 갑자기 이름 생각했는데 몇몇 작가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 밑에는 새끼 작가가 한 20명, 30명. 이게 결국은 작가는 도제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그 밑에서 또 그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독립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작가는. 뭐 작가를 따로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고는 아니에요. 그죠? 유명 작가 밑에 가서 개고생하지. 기본 페이만 받고, 그야말로 열정 페이입니다. 그거 받으면서 그 사람의 그거를 이제 도와주고 막 그러면서 배우는 거고. 그래서 경력 쌓다가 어느 정도 자신이 쌓이면 이제 독립해가지고 자기가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작가 중심의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있어요. 지금까지 많이 콘텐츠에 대한 통제가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금기시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대기업들, 기업, 총수와 관련된 거, 정치인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루면 참 재미있는 소재인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함부로 못 다루는 주제예요. 군대, 정치, 대기업 이런 것은 못 건드려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좀 빈곤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제작비를 왕창 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무조건 드라마만 찍어내면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막 뿌리는 거야. 많이 찍어내. 그 중에 한두 개만 걸리면 되는 거야. 방송사 입장에서는. 자, 하여튼 제작비가 작아요. 자, 이런 열악한 제작 환경에서 시청률을 최소한 보장받으면서 양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형화는 진짜 필수적이에요. 그놈이 그놈 같은. 응? 자, 그런 건데, 자, 그 PD 중심은 도대체 뭐가 다른가?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가 중심에서는 대사 위주입니다. 그죠? 그 원고에 어차피 지문에 대사가 있고 뭐 간단한 상황 설명이 돼 있는 게 원고잖아. 드라마 원고가. 그러면 결국은 작가 중심의 드라마라는 것은 대사 위주의, 그러니까 말장난 같은 거예요. 그런 중심의 제작 방식인데, PD 중심은 이제 작가가 기본 원고는 쓰지만 거기에서 이제 완성도, 예술성, 창의성 이런 것을 발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화면의 완성도라든가
예술성, 창의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PD가 무지 고민하고 애를 쓰겠죠. 그죠? 그러니까 PD의 연출력에 따라서 같은 원고라도 드라마의 완성도가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PD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또 드라마를 화면을 하나 찍더라도 카메라를 여러 각도에서 찍어보고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만들고, 그죠? 막 그 똑같은 장면이라도 화면에 이쁘게 나오려면 뭡니까? 이 조명이 또 중요하잖아요. 자연광이 참 중요하니까 어느 시간에 찍느냐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다 달라지고 하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어떻겠어요? 뭐 PD가 힘든 거야 뭐 자기가 감수하면 되지만 시간이 무지 많이 소요돼요. 그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필름으로 찍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작비 무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열악한 제작비가 되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특집극이라든가 뭐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그리고 아주 유명한 PD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야. 옛날에. 요즘은 좀 덜하지만. 이제 그러면 너는 일단 연출력은 있으니까 야 이건 특집극이야. 예를 들어 뭐 창사 몇 주년. 야 그러면 진짜 잘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사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MBC 이게 창사 50주년 특집극인가 그랬을 거고 요 모래시계란 것은 SBS라는 그 방송사가 처음으로 이제 방송국을 만들고 나서 서울 지방의 민영 방송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사 특집이에요. 이거는 창사. 이거는 창사 50주년인가 뭐 하여튼 특집극이고 40주년인가 뭐 하여튼 그럴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유명한 거고 이 최초의 우리나라에서 뭐 최초의 PD 중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신원호라는 유명한 PD가 이제 주로 보면 응답하라 시리즈들 있고 그죠 또 그거 뭐였습니까 슬기로운 감방생활 뭐 최근에 또 방영하기 시작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것들이 재밌죠. 분명히 우리가 봐도 기존 드라마보단 잘 만들고 잘해. 근데 문제는 뭐야? 돈 많이 들어요. 제작 기간, 준비 기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아무나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방송사 입장에서도 검증되는 친구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얘는 돈을 투자를 해도 나중에 시청률을 확보해가지고 속되게 말하면 자 일반적으로 내가 드라마에 100원 투자하는데 얘는 한 200원 투자를 해줘. 2배 이상 투자를 해줘. 그렇지만 얘는 워낙 응? 검증받은 친구니까 얘는 200원을 투자해도 나중에 광고 왕창 완판시켜가지고 한 300원 벌어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100원 남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한류 드라마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백용준이를 스타로 만들어준 게 무슨 드라마입니까? 겨울연가. 이 PD 중심이에요. 자, 겨울연가가 뭐 대단한 드라마에 뭐 스토리텔링이 좋은 거 아니에요. 화면이 너무 이뻐요. 혹시 여러분이 안 보신 분이라면 나중에 시간 날 때 뭐 넷플릭스 같은 데 가서 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몰아보기 한번 해보시면 진짜 영상물이 너무 이쁩니다. 겨울연가, 가을동화, 여름향기 다 같은 PD의 작품들인데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PD 중심을 우리가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만드는 것이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작들, 유명한 것들, 외국에서 막 히트 친 것들, 대장금 이런 것도 보면 PD 중심이에요. 그런 드라마들은 결국은 잘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아요. 영상도 이쁘지만 전체적인 드라마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너무 높으니까 외국 사람이 봐도 우리 문화를 잘 몰라도 아 저건 진짜 좋은 드라마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쉽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걸 좀 많이 키워야 되고 이제 TV에는 전략적으로 이제 몇몇 PD들을 키우는 거예요. 예능, 드라마 쪽에서 이제 스타 PD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뭐 응답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이제 TVN에서 그런 것을 좀 해나가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과거부터 현재도 거의 비슷한데 필연적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적은 제작비로 그 드라마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그죠? 작가와 일부 스타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최근에 우리
인기 연예인들의 출연료가 너무 거품이 끼었어요. 비싸요. 그래서 뭐 조금 이름 났다 싶은 친구들은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20부작 그 뭡니까 미니 시리즈를 하나 찍는다면 방송사에서 이제 요즘은 공중파 방송사는 거의 드라마 제작 안 하죠. 드라마 제작을 하는 이제 외주를 하는 그 독립 프로덕션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발주를 해요. 그럼 얘들이 이제 해서 이제 찍어 온 걸 가지고 이제 마음에 들면 사는 거고, 일단 얘들이 찍어 왔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비싸게 돈 안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간접 광고 얘기도 좀 했지만 매주 제작사는 할 수 없이 간접 광고 PPL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 또 우리가 통상적으로 20회짜리 드라마를 하나 찍는데 방송국에서 줄 수 있는 최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한 60억 전후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그래도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어요. 방송사에서는 딱 정해지는 액수가 있어요. 최대 뭐 20부작 같으면 얼마.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스타입니다. 자, 한 명 스타를 쓸 때는 자 해당 예가 2억이다. 그러면 20부작이면 40억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회당 2억짜리 많이 수두룩해요. 심한 경우는 3억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그 뭐 영화 쪽에서 잘 나가는 애들은 드라마에 또 자기들이 잘 안 나올라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 비싸기 때문에 드라마에 잘 못 써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2명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 초과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영을 못 맞춰요. 아무리 PPL을 붙이려 해도. 뭐 스타만 출연료 주나? 조연급도 줘야 되고 엑스트라도 있고 뭐 촬영 스태프들 다 이게 인건비가 있고 또 게다가 그 제작하는 제작사가 돈벌이 해야죠. 근데 그렇게 따진다면 참 쉽지 않다. 뭐 그런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영화 얘기를 하다가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일단 정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 남녀 관계하고 사랑이죠. 남녀 관계는. 그리고 가족 관계. 가장 대표적인 가족 관계는 뭡니까? 고부 갈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드라마는 뭡니까? 생명이 갈등입니다. 갈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만 흥미를 느껴요. 드라마의 생명은 재미, 흥미의 원천은 갈등입니다. 남자 여자 주인공이 처음에 막 잘 눈 맞아가지고 좋아하다가 끝까지 좋아서 결혼했다. 밋밋하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서로 싸우다 헤어지다 다시 만났다. 이게 갈등이 해소됐다가 재갈등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흥미가 자꾸 늘어나게 되고 시청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부부 간의 갈등도 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 계층이 많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시청 계층은 드라마는 주부들입니다. 30, 40대 주부들인데 가장 그 사람들이 공감하고 관심이 있을 만한 주제는 고부 갈등이에요.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장서 갈등이라 그래가지고 장모와 사이 간의 갈등 같은 것도 되죠. 어차피 30, 40대 주부가 가장 주된 타겟이고 주된 또 시청자 계층이에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하면 구매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구매 결정의 70% 이상은 주부들이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구매를 많이 하는 계층이 60대는 아니잖아. 그죠? 주로 40대, 30대에서 40대 사람들의 구매 빈도라든가 구매력, 그러니까 구매를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은 데다가 구매를 하는 양도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해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드라마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녀관계 혹은 가족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예. 대충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뭐,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첫 번째 강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